안녕하세요. 법원직국어 박재현입니다. 이번 이해 동행 모의고사를 치르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의 문제 유형은 문학에서 14문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문법에서 4문제, 그리고 비문학 2지문에서 7문제가 출제되어서 이 독해 문제가 좀 많은 문제 유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문제 푸는 시간이 조금 더 2, 3분 혹은 길게는 5분 정도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유형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1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였고요. 2번은 인물에 대한 성격 파악, 그 다음에 3번은 장면 파악, 그리고 4번은 이 소설의 모티프가 된 현대시 사평역이라는 시와 함께 비교 감상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설은 다 읽으셨기 때문에 빠르게 장면만 요약적으로 한번 저랑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장면은 대합실 안에 있는 배경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중략 이후에서는 산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간디? 라고 누군가 내뱉자 이 소설의 서술은 어떻게 되죠? 이 중년사내 농부, 서울여자, 춘심,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행상꾼, 아낙네들이 각각 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떠올리는 내면 심리를 자세하게 서술해지고 있는 그런 서술상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제 바로 답이 나오겠죠. 4번 한정된 공간에 모여 있는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그려냄으로써 주제를 드러낸다. 바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년 사내에게 삶이란 무엇이다? 벽돌담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어때요? 뭔가 폐쇄적이고 어떤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삶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답답한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농부는 무엇일까요? 농부는 삶이 무엇이다? 뭔가 학비를 대느라고 뼈가 빠지게 막 이렇게 일을 하는, 등뼈가 휘도록 일하고 근심하다가 끝내는 늙고 병들어 죽는 것, 마찬가지로 삶이 매우 힘겹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서울 여자에게는 돈이다라고 해서 아주 좀 속물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인물의 행동이 나와 있는데, 그런 인물의 행동에는 다 무엇이다? 누구를 위해서다?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심이는 그런 골치 아픈 얘기는 하기 싫다라고 해서 술집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하루하루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물로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내면에는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에게 삶은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즉 나에게 삶은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순수한 대학생에는 이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인물로 보여지죠. 이 행상꾼 아낙네들에게 삶은 무엇이다? 허한 길바닥이다 라고 해서 그들에게도 삶은 녹록지 않다라는 걸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들 걱정들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소설은 전개가 되고요.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 삶에 대한 태도를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인물에 대한 성격 혹은 심리 파악을 잘 했는가라는 문제죠. 4번에 춘심이는 인간사 세용지만데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죠.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라고 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다. 뭔가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 인물은 아니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4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3번에 대학생의 삶에 대한 인식이 A에서 B로 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본문에 있는 답의 내용을 근거해서 이유를 찾아야겠죠. 자, 이렇게 치열하게 현실에 대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던 청년인 대학생이 비해서 청년은 처음으로 그 낯선 사람들의 얼굴에서 어떤 아늑함이랄까 평화스러움을 찾아내고는 새삼 놀라고 있다. 정말이지 산다는 것은 때로는 저렇듯 한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이러한 기분 좋은 감정으로 귀향하는 기분, 또 우리가 고향으로 갈 때 뭔가 설레는 기분으로 침묵하면서 살아야지만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있던 부분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3번에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평화로움과 안온함을 인식했기 때문에 인식이 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4번은 현대시를 간단하게 보자면, 1번 보기의 화자는 윗글에서 대학생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자, 보기에 있는 시에서 화자 나가 직접 등장하는 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인물의 나의 내적 독백이 드러나죠.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이라고 해서 소설에서 그대로 옮겨서 나와 있었죠. 그래서 대학생이 바로 이 시에서 화자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번에 윗글에서는 보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자, 윗글은 소설이죠. 보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구체화. 그렇죠. 여기서는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3번에 보기에는 인물들의 현재 모습만 보이나 윗글에서는 인물들의 과거도 그려지고 있다. 자, 이 시에서는 인물들의 어떤 고달프게 살아가는 모습을 현재만 보여주고 있다면은 이 소설에서는 뭐 농부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그런 과거를 회상해주고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4번에 보기에 그려진 현실은 서글프고 고단하나 윗글에서 그려진 현실은 아늑하고 평화스럽다. 적절하지 않죠. 이 시적 상황이나 소설의 인물들이 처한 상황 둘 다 어떤 고단하고 서글픈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어요. 자, 다음은 현대시 두 편이고 5번에서 7번까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5번은 가나의 공통점, 우리가 두 개의 작품이 나오면 공통점 묻는 문제 혹은 차이점 묻는 문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6번은 시어, 밑줄 친 시어에 대한 의미를 시 안에서 파악해야겠죠. 그다음에 7번은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하라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보기를 읽고 작품을 감상해야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기를 보겠습니다. 박재삼의 겨울나무를 보며와 김남조의 서리는 모두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을 형성한 작품이다 라고 해서 이 소설은 시적 상황이 무언가를 보고 어떤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 시구나. 특히 가와나의 화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성숙한 삶의 태도가 바로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주제의식을 잡고 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박재삼의 겨울나무를 보면은 화자의 상황이 지금 겨울나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구나. 자, 이렇게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스물 안팎되는 먼 수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들어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다라고 해서 화자의 과거는 어땠다? 매우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숨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자, 지금 화자는 자신의 삶을 수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들어 갈피를 못 잡는 나무, 즉 수풀이 온통 산발을 했다라는 것은 어때요? 잎들이 많이 달려있는 여름의 어떤 계절을 이 젊은 스물 안팎 때 젊은 시절에 대해서 젊은 시절에 비유하고 있죠. 근데 어떤 삶이었다? 어지럽게 흔들어 갈피를 못 잡는 방황하는 삶이었다. 이제 40 가까운 손등이 앙상한 때에는 이라고 해서 화자는 현재 지금 중년의 삶으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이 시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시상 전개 방식으로 하고 있죠. 나무들도 전부 겨울나무 그것이 되어. 자, 아까 온통 산발을 하고 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겨울나무가 되어서 앙상해버린 모습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버렸다. 자, 부끄럼 없이 어떤 것을 어떤 벗는 행위는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부끄럼 없이 모든 걸 벗어버렸다라는 건 진짜 벗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좀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거죠.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앉아 그것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음을 부연 노을 속 한 경치로서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다. 라고 해서 나는 탕에 들어앉아 뭔가 이렇게 상념에 빠져 있다라는 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것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해서 이 겨울나무들이 나를 향해 막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이것은 의인화된 표현이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황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었다. 자, 그럼 가시만 읽고 우리 5, 6, 7에 걸려있는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유사한 문장을 반복한 것 가에 없었죠. 그럼 이런 선지는 날리면 되겠죠. 2번에 선명한 색채의 대비도 없었습니다. 3번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자, 회상은 일련에서 나타났죠. 화자가 느끼는 회한, 자, 회상을 하면서 그것을 후회하는 그런 정서는 없었습니다. 4번에 자, 선지가 이제 오타가 있네요. 4번이죠.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가 느끼는 친근함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인격 부여한 의인화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바로 적절한 선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제 6번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A는 겨울나무. 자, 그러면 가작품에서 겨울나무는 어떤 대상이죠? 화자가 중년이 된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이제 겨울나무가 되었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자, 1번에 A는 B와 달리 화자의 외로움. 자, A는 외로움 심화하는 존재 아닙니다. 2번에 A는 B와 달리 화자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을 반성하도록 하는 매개체다. 자,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매개체지 반성하는 거 아닙니다. 3번에 A와 B 모두 긍정적인 삶의 인식, A 긍정적인 삶의 인식 맞죠?
자, 4번 B는 A와 달리 냉소적 태도가 투영되어 있다. 자, 이거는 알 수 없죠. B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3번, 4번 남겨두고 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1번. 가해 화자는 계절에 따른 나무의 생장과 변화를 활용하여 내면 세계가 성숙해 하는 과정 맞습니다. 3번에 가의 스물 안팎대와 나의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은 모두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시련의 시기를 형상한 것. 그죠? 스물 안팎대 어떤 시련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었죠. 4번에 가의 시원하게 벗을 것과 나의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워하고 있는 과거의 삶을 의미한다. 자, 시원하게 벗을 것은 무엇이었죠? 아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어떤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 뭔가 다 떨쳐버렸다라는 거지 삶을 부끄러워했다. 과거를 부끄러워한다라는 것과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가 작품만 읽고도 지금 5번, 7번이 풀렸습니다. 7번의 답이 4번이죠. 나 작품 보겠습니다.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자, 화자는 겨울나무와 겨울나무에 바람들이 막 이렇게 부는 장면을 보면서 즉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시상을 촉발하고 있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쟤네들도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라고 해서 이런 반복과 변주를 통해 외롭지 않다. 혼자는 아니다. 라는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죠.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라고 해서 이렇게 의인화된 대상, 이 하늘 혹은 저기 머리채 긴 바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기서 의인화된 대상들이 나타난다. 즉 5번에는 답이 4번이 확실하다라는 걸 짚고 가셔도 됩니다.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에 얻을쯤이다. 자, 삶이 은총으로 가는 돌층계다. 섭리를 깨닫는 자갈밭이다라는 거는 뭔가 시련이 있었다라는 거. 그죠? 어떤 시련이나 역경을 디뎌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사귀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 누리자. 자, 이적진이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제까지는 말로써 풀던 마음 이제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자. 너그러워지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황송한 축연, 인생이 어떤 축복이라고 여기고 한 세상을 누리자.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삶을 인식하자라는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새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고 있는 백설을 담고 온다. 자, 이런 인식을 하고 나니까 이 새에 내리는 눈은 순수한 어떤 축복으로 여겨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6번을 보셔야겠죠. A와 B 모두 여기서 겨울나무도 화자에게 긍정적 삶의 인식 그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3번이 적절하죠. 그리고 냉소적 태도는 적절하지 않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8번부터 11번은 고전소설 구몽이라는 소설입니다. 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소설이고 이 구몽이라는 소설은 이 공무원 시험에서 빈출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꼭 주제의식까지 잡고 가셔야 되고요. 문제 유형을 보자면 자, 8번은 제가 필기를 많이 해놨죠. 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묶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표현상 특징 혹은 내용상 특징까지도 파악하는 문제였고 9번, 10번은 여러분들이 시조, 이제는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되나라는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시조와 관련된 외부 지문, 유사한 정서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가에 나타난 육간대사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소설의 주제의식을 한번 짚고 가자라고 해서 육간대사의 대화를 가지고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자, 빠르게 한번 볼게요. 기억에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옥건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드리우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라고 해서 기억에 드러난 정서는 뭘까요? 공맹, 즉 공자의 맹자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장수가 되고 또 정승이 되고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즉 벼슬을 해서 공명을 떨친다라는 거는 입신양명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서술이죠. 자, 그러면 기억과 관련된 유사한 정서는 3번이 바로 적절한 선지였죠. 장부의 입신양명을 시험할까 하노라 라고 해서 우리 시조는 이게 종장에서 여러분 화자의 태도나 정서가 드러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은 적절한 선지라는 걸 여러분 빠르게 고르셨을 겁니다. 자, 중력 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속세의 삶을 상상하며 불도의 회의를 느낀 성진은 자, 인물 나왔죠. 자, 성진은
지금 불도에 정진하고 있는 승려예요. 근데 속세의 삶을 상상하고 있다라는 건 해서는 안 될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팔선녀와 더불어 인간 세계로 추방된다. 자, 이 소설은 이제 내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특이한 점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초현실 세계예요. 선녀가 나오는 초현실 세계죠. 그리고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바로 현실 세계입니다. 우리 보통 다른 소설은 꿈이 비현실적인 공간인데 여기서는 꿈이 현실적인 공간으로 나와요. 자, 양소유로 태어나서 이제 팔선녀와 같이 인간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입신양명, 부귀공명, 즉 내가 꿈꾸던 삶을 다 이제 꿈에서 누립니다. 그러나 생일을 맞아 종남산 취미궁에 올라가 처첩들과 가물을 즐기던 양소유는 역대 영웅들의 황폐한 무덤을 보고 자, 내가 누렸던 이 속세에서 누렸던 입신양면, 부귀공명 이런 것들이 다 허무하구나,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슬픔에 잠기는데 이 니은에 대한 밑줄과 관련된 정서가 드러나는 시조를 고르자면 여러분 알고 있는 유명한 시조죠. 4번입니다. 흥망이 유수하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운수에 달렸고 이 만월 때도 추처다. 이 고려 왕조의 공터가 이 가을 풀만이 풀떼기만 남았다. 500년 왕업 고려 왕조입니다. 목적 즉 목동의 피리 소리에만 붙였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지나간 어떤 허무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자, 석양은 기울어져 간 이제 고려 왕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지나는 객이라는 것은 화자가 자신을 이 객관화해서 나타내는 대상이죠. 객이 눈물겨워한다. 자, 이런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낀다. 인생무상 관련된 4번이 바로 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꿈이라는 공간에서 허무함을 느낀 성진이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겠죠. 꿈을 깨야 되는데 그 깨는 과정에서 호승이라는 승려와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이 오른쪽에 나오는 부분이죠.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각각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하도량의 성진인 행자임을 깨달았다. 자, 해서 깨달음 주제의식 뒤에 나옵니다. 자,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옥이 다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한 것이다. 이게 바로 주제의식이죠. 어떤 깨달음? 공사상, 불교의 공사상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 부분에서 지금 육간대사가 이제 성진에게 깨달음을 주는 장면이 지금 문제로 출제가 되었죠. 1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보자면 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이할 바가 있겠는가. 또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자, 그럼 육간대사는 꿈과 세상은 다르지 않다. 네가 지금 꿈꾸는 속세와 지금 살아가는 이 초현실적인 이 선녀가 있는 이 도교적인 세계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에서 꿈과 현실이 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주제의식입니다. 자, 그럼 8번에 윗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자, 유교는 어떤 것들이 유교 사상이라고 했어요. 입신양명, 충효 이런 것들이 유교 사상이죠. 입신양명에 대한 내용 나왔으니까 속세에서 어떤 성진이가 바랬던, 성진이가 꿈꿨던, 상상했던 속세의 가치관이 바로 입신양명이죠. 맞습니다. 불교는 이 주제의식이죠. 공사상, 육간대사가 나오고 승려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불교의식이 들어가 있죠. 도교 사상은 천상계가 나왔습니다. 천상계가 나오고 선녀가 나오고 이런 공간이 바로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는 꿈 현실 꿈이 아니라 현실 꿈 현실입니다. 틀렸고요. 4부분에 작품 내에서는 신성계가 비현실적인 공간이고 자, 신성계가 인물이 살아가는 현실 공간이고 인간계가 오히려 인물이 꿈을 꿨던 비현실적인 공간입니다. 틀렸죠? 라 서술자가 이야기 바깥에서 인물과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많은 묘사를 통해 인물의 외양, 자 호승의 외양을 묘사하는 부분이 여기 나왔죠. 이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이 적절한 답이에요. 자, 다음은 12번은 문법 문제죠. 이중모음의 발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문규정,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온다고 했을 때 법원직 시험에서
에서는 이렇게 보기 안에 규정을 준 다음에 예시로 1대1 대응을 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그것을 가져와라 해서 가저는 5항의 다만 1에 따라 가저로 발음해야 하는군. 자, 다만 1을 볼게요. 저는 이렇게 발음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저, 이중모음 여는 어로 발음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음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이번에 연계를 하다 해서 연계는 5항의 다만 2에 따라 자, 개, 여인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볼게요. 다만 이는 예나 례 이외의 예는 즉 그러면 개를 나타내는 거 맞겠죠. 에로도 발음한다라고 했는데 에로 발음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허용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원칙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서술하는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로도 발음한다라고 했으니까 발음할 수 있다라고 고쳐야겠죠. 2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다 해서 띄는 의 발음을 지금 나타내는 규정을 봐야겠죠.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가 바로 띄어쓰기로 되겠죠. 자, 이때는 이로 발음한다라고 했으니까 띠로 발음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4번에 협의를 하다 해서 협의는 5항의 다만사,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죠. 그죠? 이외의 의입니다. 그러면 이로도 발음을 허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로도 발음해도 되는 거 맞습니다. 허용한다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갈게요. 13번은 품사통용을 묻는 문제였어요. 품사통용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자, 품사통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즉 하나는 동사, 하나는 형용사인 예시를 고르면 되겠죠. 1번에 약속 시간에 자꾸 늦으니 믿음이 안 간다. 자, 동사 형용사 구별하는 기준 여러분 니은이나 는다라는 말로 이제 가능하면은 동사, 어색하면은 형용사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셔야겠죠. 약속 시간에 자꾸 늦으니 믿음이 안 간다 해서 약속 시간에 자꾸 늦는다 되죠. 그러니까 얘는 동사인 거예요. 시계가 5분 늦는다. 어색하죠. 시계는 5분 늦다라는 어떤 정지된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오늘은 유난히 밝은 날이다 라고 해서 밝다, 그 다음에 조명이 밝아서 해서 밝다. 자, 밝다 같은 경우에는 날이 밝는다 같이 이게 해가 떠오르는 상황, 라이징의 의미가 있을 때만 제가 동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나머지 상태는, 나머지는 어떤 상태, 밝은 상황을, 정지된 상황을 나타내는 밝다는 모두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난히 날이 밝는다 어색하죠. 형용사입니다. 조명이 밝는다 어색하죠. 형용사입니다. 3번에 크다. 세월이 빨라서 아이들이 금방 컸다. 자, 크다도 마찬가지예요. 동사인 크다도 있고 형용사인 크다도 있습니다. 근데 잘하다, 자라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월이 빨라서 아이들이 금방 자라나다. 자, 금방 큰다. 자, 어때요? 자연스러우니까 동사입니다. 내 키는 아직도 큰다. 자, 이거는 현재형으로 활용이 이미 되어 있어요. 동사입니다. 머리가 다 길자마자 단발령이 내렸다. 머리가 다 긴다. 자, 이때 긴다는 머리가 자라다. 이것도 길다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다의 의미가 있으면 동사입니다. 자, 이것도 동사겠죠. 그는 날마다 수염이 자라다, 자란다 되니까 이제 긴다도 되죠. 동사로 쓰인 길다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적절한 선지입니다. 자, 다음 14번은 이제 수업을 동행팀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가 사순환 때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한번 냈던 문제죠. 피사동 표현 한 번 더 이제 풀기 위해서 같은 문제가 나왔죠. 자, 1번에 기역과 니은에 사용된 접사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의미는 서로 다르다. 자, 읽다 같은 경우는 피동으로 쓰인 읽다도 있고 사동으로 쓰인 읽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읽힌다는 소설. 자, 그러면 피사동은 주어를 찾고 주어와 관계를 한번 파악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읽힌다는 무엇이 주어일까요? 책이 읽히는 거죠. 그럼 책이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겁니다. 책은 읽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읽힌다의 희는 피동전미사죠. 그 다음 니은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갑자기 내 짝에게 책을 읽히셨다. 자, 읽히다. 누가 읽힌 건가요? 선생님이 읽힌 겁니다. 선생님이 당하는 게 아니죠. 선생님이 다른 어떤 대상에게 행위를 하게끔 시키는 거니까 이때 희는 사동전미사죠. 자, 1번에 형태는 동일하지만 희라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의미는 하나는 비도 하나는 사동이니까 1번 선지가 맞는 겁니다.
이번에 기역과 니은에 사용된 접사 대신 어지다를 사용하여 동일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겠군. 자, 선지 자체가 틀렸죠. 니은은 어지다를 사용할 수 없는 사동 표현이고, 자, 여기서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읽어진다. 어지다를 피동에는 원래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선 쓰면 좀 어색한 어지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니은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2번 선지는 틀린 거겠죠. 디귿에 이름이 불리자, 불리다는 부르다의, 자, 이름은 어때요? 불리는 건 당하는 거죠. 이름은 불리는 건 동작을 당하는 거죠. 이름이란 주어는. 그래서 피동 접사가 사용된 피동사죠. 자, 리을은 부딧히다. 자, 이름이 불리자 벌떡 일어나서 책상에 내가 부딪는 게 부딪히다라고 했으니까 주어인 나는 부딪는 동작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피동전미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리을은 부딪히다라는 단어에 피동접사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때 부딪히라는 거는 치라는 우리 피사동 접사에 없었죠. 여러분, 치라는 것은 어떤 강세, 강조의 전미사입니다. 그럼 부딪다라는 기본형 단어에 히라는 피동접사가 사용된 거죠. 4번 틀렸습니다. 자, 15번은 중세 문법 먼저 풀어볼게요. 1번에 가의 물을은 거듭적기의 방식으로 표기하면 물른이 된다. 자, 거듭적기는 근대 국어의 표기 방식으로 받침을 적고 그 다음에 위에 뒤에 받침에 있던 자음을 한 번 더 적으면 거듭, 말 그대로 거듭 적으면은 이 거듭적기라는 표기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의 과도기식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을은 거듭적기의 표기를 하면 물른이 된다. 맞습니다. 가의 세미는 셈 플러스 이라고 현대어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죠. 아, 그런데 중세는 이렇게 받침을 다 뒤로 넘겨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올 때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적기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에서 세미는, 자, 근데 나에서 세미는 어때요? 끊어적기 방식이 된 표기 맞습니다. 자, 가의 깊은과 달리 깊고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했고, 자, 깊은 어때요? 깊은을 이어서, 그죠? 뒤에 어미 뒤에 모음을 시작한 어미 뒤에 어간의 받침을 이렇게 이어 적은 예시입니다. 이건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라의 밑에서와 흩어는 모두 형태소를 밝혀 적은 것이 아니군. 자, 밑에서, 그죠? 밑에서 이어 적기 한 거, 흩어도 마찬가지죠. 이어 적은 것은 형태소를 밝혀 적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문학 16번부터 19번까지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부터 보자면 16번은 내용일치 문제, 그 다음에 17번도 기역과 니은에 관한 개념 이해 문제니까 내용일치 문제겠죠. 18번은 보기에 관련된 A와 B라는 사례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내용과 관련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19번 마지막 문제는 한자어에 관한 사전의 사전적 의미 파악 문제였죠. 자, 본문을 빠르게 보자면 첫 번째 문단은 국민의 알 권리란 무엇이다 라고 개념을 정리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다. 사회가 정보는 방대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국민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16번에 4번 선지가 바로 이 첫 번째 문단에 대한 내용일치였죠. 전문적인 정보가 많아지면서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라고 해서 문단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신문윤리 강령 제4조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송법에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선지에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윤리 강령과 방송법에서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명시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하지만은 이런 알 권리, 이런 공정성과 객관성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취재 및 보도 방식도 생겨났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뒤에 나오겠죠. 우선 특종에 대한 경쟁 때문에 취재원에게서 얻은 정보를 그대로 서둘러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무책임한 보도 방식, 즉 이런 발표 저널리즘이 생겨났고, 다음으로는 취재원과의 관계와 취재 및 보도의 편의 때문에 생겨난 엠바고, 비보도 요청, 배경 설명과 같은 어떤 관행도 생겨났다. 자, 이러한 관행들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지만 공익에 따라 일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구분을 잘 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엠바고 그리고 비보도 요청, 배경 설명 각각을 설명해주고 있죠. 자, 엠바고는 몇 개의 유형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유형을 잘 나눠야겠죠. 우선 첫 번째는 기자에게 충분한 정보 처리 기간을 줘 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정하는 엠바고가 있다. 자, 엠바고가 뭔지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합의에 의해 보도 시점을 유예하는 건데 그 유형이 첫 번째는 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유예하는 거. 자, 또 두 번째는 알 권리 못지않게 국가의 안보와 같은 공식 이익이 더 중요한 경우에 설정하는 엠바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 간에 통용되는 이런 엠바고, 이런 보도 시점을 유예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 자, 어느 정도 필요한 선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 이권이나 수사의 편의상 설정하는 엠바고는 알 권리를 침해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한 기자들이 취재의 편의를 얻기 위해 스스로 설정한 엠바고도 언론의 본분을 회피하는 행위이므로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문제점을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엠바고를 필요에 따라 쉽게 파기하는 것도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 윤리를 고려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점으로 문단을 마무리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비보도 요청과 배경 설명은 취재원에 대한, 그러니까 취재 내용이나 취재원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자, 기간을 유예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어떤 취재 내용이나 그 취재원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는 거네요. 비보도 요청은 취재원에 대한 정보 및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취재원 그리고 내용 모두 제한하는 것이고요. 배경 설명은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 설명을 통해 얻은 정보를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렵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중요한 정보를 취재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도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마지막 문단은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대법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언론의 관행과 태도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의점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번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서 기자는 취재원에게 확보된 정보를 충분히 검증해야 된다라는 것은 앞부분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번은 맞는 선지고, 자, 3번에 대법원에서는 대중매체의 부정적 보도 관행을 규정하여 언론의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문단에서 대법원의 자료를 인용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책무성에 대해서 어떤 보도와 신속하게 보도해라 책무성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지 대중매체의 부정적 보도 관행을 규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자, 17번은 비보도 관행과 배경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인데 1번에 기억은 이음과 달리 기자의 요청에 의해 아니죠. 취재원의 요청에 의해서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도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자의 요청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번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취재원에 대한 정보 및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 모두 밝히지 않는 것은 아까 기억이었죠. 그래서 바뀌었죠. 자, 3번에 기억과 니은 모두 취재원과의 신뢰를 깨뜨려서 취재원과의 신뢰를 오히려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전치죠. 4번의 기억과 니은은 모두 국민의 알 권리보다 취재원의 요청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맞죠. 언론의 본질적 책무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아까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죠. 자, 다음은 18번 문제는 A와 B의 사례를 먼저 본 다음에 본문에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봐야겠죠. 자, A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은 언론이 이를 먼저 알았지만 특종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킨 엠바고 때문이었다. 자, 엠바고를 지켰던 사례를 얘기하고 있죠. 당시 연합군은 작전의 날짜와 시간을 언론에 미리 알려주며 엠바고를 설정했고 역사적인 이 대작전은 6분이 지나 보도되었다. 자, 1, 2번 보겠습니다. A의 취재원은 국가 안보가 걸린 사안에 대해 엠바고를 설정한 거 맞죠? 안보와 관련된 전쟁의 어떤 중요한 정보였죠. 2번은 A의 언론은 취재 내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보다 공익이 더 우선시라고 했기 때문에 엠바고를 지킨 거 맞습니다. 아까 본문에도 있었던 내용이죠. 자, 그럼 B는 외교부에서는 외교 특사 임명과 관련하여 외교적 결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들어 자, 이럴 때도 엠바고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보도 시점을 유예할 것을 기자들에게 요청했다. 자, 첫 번째 일부 기자는 이를 수용했지만 두 번째 일부 기자는
이러한 사안의 관례 대해 존중보다는 특정 정당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자, 이게 아까 엠바고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판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생각하여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특정으로 미리 보도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에 B의 취재원은 국가 간 통용되고 있는 관례를 고려하여 엠바고 설정한 거 맞죠? 4번에 B의 두 번째 기자, 일부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하여 맞죠? 엠바고를 파기했으므로 맞습니다. 법적인 제재가 따르겠군. 자, 아까 엠바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4번이 틀렸죠. 자, 19번은 밑줄친 단어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었는데, 자, 3번이 답이었죠. 어느 부분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불완전하다는 건 결손에 대한 의미를 정의 내린 것입니다. 결례는 예의에서 벗어나는 어떤 예의 범죄를 어긋나는 것을 결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다음 20번에서 22번은 고전 시가 문제예요. 첫 번째는 백제의 노래 정읍사라는 작품이었고 그 다음에 송인이라는 한시였습니다.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정읍사 여러분 꼭 알고 들어가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죠. 달아 높이더곰 도다샤 머리곰 비치옷이라. 자,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무엇이다? 염구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달아 높이 돋아서 멀리 비춰주세요. 자, 여기서 달의 밑줄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곰 밑줄이 있죠. 달을 보겠습니다. 21번에 화자의 분신으로 님에 대한 기다림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자, 달아 높이 돋아서 멀리 좀 비춰주세요 라고 했으면은 소망의 대상이죠. 기원을 하는 대상인데 화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없죠. 1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높이 돋아서 멀리 비춰주세요. 저제는 여럿인 거예요. 자, 저제는 시장의 저자의 줄임말이죠. 시장에 여다라는 건 가다. 시장에 가 계십니까? 진대를 드디 올세라. 자, 진대는 질퍽한 곳이라고 해서 위험한 곳입니다. 시장에 가 계십니까? 질퍽한 곳, 위험한 곳을 가실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해서 이 정읍사는 행상인의 아내가 부른 노래죠. 이 행상을 나간 남편을 걱정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시장에 가 계십니까? 질퍽한 곳, 위험한 곳에 가실까? 디딜까? 두렵습니다. 라는 건 이제 남편의 안부를 걱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디귿은 어두운 곳, 위험한 곳을 의미하는 시어 맞습니다. 어느에다 놓고시라. 자, 남편에게 짐을 어디에다 놓으십시오. 내 가는데 점그릇세라. 내가 가는데 해가 저물까 두렵습니다. 자, 리을세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미죠. 자, 짐을 어디에다 놓으세요. 내가 가는데 해가 저물까 두렵습니다. 자, 이때 내 가는 데는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하는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나가 님을 마중 나가는 곳이라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미 가는 곳이 해가 저물까 두렵다라는 거고 임과 나, 우리의 앞날이 해가 저물까 두렵다. 우리의 앞날이 걱정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저물까 두렵다라는 의미로 화자에 걱정이 된다. 맞죠? 자, 가나의 공통점인데 그러면 가만 읽고도 한번 문제를 볼게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달아 높이 돋아서 멀리 좀 비추시라 라고 말을 건네고 있는 거 맞습니다. 가는 맞아요. 자, 2번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후의 슬픔. 자, 이별한 거 아니죠. 지금 행상을 나간 남편을 걱정하는 노래입니다. 3번 의미상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겠다. 의미상 대조적인 것은 어쩌죠? 달이라는 어떤 밝음, 광명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진대라는 건 어둠, 그죠? 위험한 곳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의 이미지의 대립을 나타내는 표현 맞습니다. 다양한 색채 없었죠.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나 작품을 볼게요. 송인 누군가를 떠내보내며 부른 노래입니다. 비개인 투게 풀빛이 고운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자, 어때요? 지금 풀빛이 곱다라는 건 아주 긍정적인 자, 어떤 청명한 날씨를 나타내는 거죠. 비가 개인 후에 풀빛이 더 파랗게 빛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남포라는 곳에서 임을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른다. 어때요, 여러분?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의미상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 강조하고 있다. 맞는 표현이죠. 자, 풀빛은 파란데 나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대동강 물이야 언제 마르리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눈물 보내나니라고 해서 과장법을 쓰고 있죠. 대동강 물은 마를 수가 없다. 사람들이 와서 이별의 눈물 슬퍼하는 눈물을 보태니라고 해서 과장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님을 보내며 지금 슬퍼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22번에 밑줄 친 시어의 함축적 의미가 A와 가장 유사한 것은 A는 대동강 물은 어떤 이별, 슬픔의 공간이죠. 라고 봤을 때 나머지는 해설지를 보시면 아시겠고요. 4번은 바쁜 잔, 잦은 피리, 이별의 감격. 자, 화자는 지금 이별하는 상황이다. 자, 답에 가까워지고 있죠. 술맛도 나지 않고 시도 안 되네. 저 강물 서쪽으로 흘러만 가나 날 위해 동쪽으로 돌려댔으면 이라고 해서 강물은 뭔가 흘러만 가는 이미지, 이별을 상징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4번이겠죠. 자, 마지막은 비문학 지문이었어요. 문제 유형을 보자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내용 전개 방식, 24번은 내용 일치, 25번은 밑줄 친 내용의 추론 문제였습니다. 자, 본문을 빠르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단, 출퇴근에 대한 관념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자, 19세기 이후의 도시적 삶에서는 주거를 위한 사적 공간과 노동을 위한 공적 공간이 분리되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사적 공간이고 경제를 하는 곳은 공적 공간이다. 둘의 관계는 내부와 외부, 실내와 거리의 관계에 대응된다. 라고 해서 지금 19세기 이후에 이 공간의 분리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문단은 진멜은 어떻게 생각했다. 진멜은 대표적인 사적 공간인 실내의 공간을 도시의 삶과 관련지어 분석했다. 실내는 내면을 지키기에 유리한 공간이고, 그리고 내면을 지키는 것은 즉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제 유사한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실내에 대한 진멜의 설명은 도시적 삶이 가져오는 불안과 몰개성을 사적 공간에서 해소하려는 개인의 욕망, 자, 어떤 개인의 개성, 욕망 다 비슷한 유의어로 지금 개념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일치 문제 한번 보셔도 되겠죠. 두 번째, 진멜은 도시적 삶이 개인에게 신경감인과 몰개성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자, 밑줄 부분에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왼쪽으로 넘어오셔서 세 번째 문단. 자, 그 다음 문단. 베냐민은 실내 장식에 집착했고 주거 중독증으로 표현하면서 도시의 공적 공간에서 개인의 흔적을 남길 수 없는 데 대한 보상 심리가 이제 사적 공간으로 왔다라는 거죠. 실내가 사회적 세계와의 연관성을 이어가면서 점점 더 인위적인 공간이 되었으며 그곳에서의 은들은 공적 공간에서부터 도피, 뭔가를 도피하는 것이다. 자, 환상에 빠지게 함으로써 도피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자, 베냐민은 도시적 삶에 대한 보상심리, 주거 중독증 맞죠? 맞는 선지입니다. 자, 실내에 대한 베냐민의 비판적 고찰은 사적 공간의 괴리를 문제 삼는 데로 이어지는데 이때 베냐민이 주목한 것은 파사주의다. 몇 채의 건물을 잇는 통로 형태의 상가로 베냐민에 따르면 유행의 리듬이 지배하는 최초의 자본주의적 소비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를 부추기는 공간이다. 또 사이 공간이다. 외부와 내부가 혼동되는 경험이 가능하다. 전적으로 공적이지도 않고 사적이지도 않은 중간 영역의 존재는 경계 해제의 단초를 제공한다 라고 해서 파사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건축과의 관계에서 파사주의 의미를 다시 조명하였다. 20년대 등장한 신건축은 산업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미약화형 경향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지닌다. 라고 해서 신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죠. 철골을 재료로 하면서 벽을 제거하는 설계가 가능해졌고요. 경계를 완화하고 유리 사용을 확대해서 내부와 외부를 이제 통합한다. 자, 지금 계속 비슷한 개념으로 키워드로 설명을 하고 있죠. 파사주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과거의 건축 양식이 절충적으로 혼합되어 지어졌다는 점에서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건축 양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베냐민의 한계에 대한 한계를 설명하는 내용도 나오죠. 한계가 나왔습니다. 자, 기억은 잘 읽어야겠죠. 외부로부터 차단된 그릇 속에서의 삶이 지배했던 19세기에서 관계의 투과의 원리가 지배한 20세기로 넘어가는 문지방의 의미를 파사주에서 발견했다. 자, 기획과 같이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한 의미와 관련된 것은 이 앞에 나온 내용과 관련해서 파사주는 무엇이기 때문에 경계가 공적과 사적의 경계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의 투과의 원리가 지배하던 것에서 문지방의 의미, 그죠? 넘어가는 문지방의 의미를 파사주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것들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주는 1번이 답이겠죠. 자, 그러면 4번. 신건축은 산업기술의 발전 속에서 건축의 미약화 경향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상황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겠죠.
자, 그러면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전개 방식을 봤을 때 지금 공간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인식 분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학자들의 견해의 비교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겠죠. 자, 이렇게 25문제의 풀이가 마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